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부터요? 최근 외신들이 주목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눈에 띄는 키워드가 분열된 한국이었습니다. 분열. 네, 그 분열이라는 키워드가 최근 2주 사이에 전 세계에서 두 나라에서 목격이 됐거든요. 네. 하나는 유럽의 폴란드,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 네. 폴란드는 무슨 일이냐? 지난 12일 대통령 선거에 그 결선 투표가 있었습니다. 극우 성향의 두다 대통령, 현 대통령이고요. 그다음에 온건 보수의 트라스콥스키, 이 바르샤바 시장이 이제 맞붙은 선거였는데, 예. 이번에 금권 선거에 네거티브가 난무한 아주 혼탁한 선거였거든요. 결국 집권 여당의 두다 후보가 아주 간발의 차이로 힘겨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양쪽으로 쫙 갈라졌다 이거죠? 예, 그렇죠. 폴란드가? 예. 그래서 이제 선거 직후부터 유럽, 또 미국 주요 언론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게 그러니까 여러 신문들이 제목들이 비슷해요. 뭐냐면 하나의 대통령, 두 개의 폴란드 이런 유형의 제목들의 기사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승패를 떠나서 반으로 갈라진 폴란드의 앞날을 이제 걱정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 폴란드 선거 양상이 지난 2012년도 한국의 대선과 여러모로 닮아 있었습니다. 12년이면 8년 전이죠. 그러니까는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그렇죠. 근데 문재인 안철수가 단일화했고 네. 요 과정이죠. 그렇죠. 그렇게 단일화를 했는데 예. 간발의 차이로 졌고 예. 전체적인 그런 상황, 그다음에 정치적인 배경 이런 것들도 비슷한 점이 많았고 선거 결과로 나타난 양 후보 간의 표차도 아주 유사했습니다. 네. 51대 48 정도거든요. 이번에도 폴란드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후에 8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나라 모습을 본다면은, 그러니까 유럽 언론들이 본다면은 폴란드 걱정이 기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그만큼 분열 결국은 그 8년 후에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 두 가지 기사를 제가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예. 지난 16일 일본의 언론들이요. 백선엽 씨의 사망에 대해서 한국전의 영웅인가 친일인가 놓고 한국에서 평가가 양분돼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니케이 신문이 백선엽 씨가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된 데 대해서 보수 세력이 반발을 하고 있는 반면에 백 씨의 사설 분향소가 설치된 서울 도심에서는 시민 단체들이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신문이니까 아무래도 친일 논란 좀 더 주목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네. 것 같았는데 역시 16일자입니다. 산케이 신문에서도 백선엽 씨에 대해서 평가가 한국에서 양분돼 있다 이런 내용 전하면서 영결식과 안장 장소에 대해서 국민장으로 해야 된다. 또 서울국립현충원에 안장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백 씨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측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한반도 점령 당시에 백선엽 씨가 만주국 군관학교를 졸업해서 항일 조선인들을 토벌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백선엽 씨는 근데 미국과 일본에서는 칭송을 듣는 인물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 두 가지 사건 말씀드렸는데 예. 또 하나가 이 한국을 양분시키는 사건 이게 뭐냐면은 지난 14일 러시아의 유력 일간지인데요. 이즈베스티아라는 일간지가 전한 소식. 물론 이 일간지 말고도 뭐 유력 일간지들이 다 예. 전했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의 죽음. 그 죽음으로 인해서 분열된 한국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 언론도 백선엽, 박원순을 둘러싸고 양쪽으로 갈라진 한국 네. 다 지적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죠. 네,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성평등을 위한 투쟁 그리고 저소득자 지원, 서울의 복지 개선에 대한 그 진정한 열성과 관련한 그 일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서울 시민의 상당수에게 한 가지 과실은 성추행 문제로 고소당한 것이고 이것은 수많은 공적을 부인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 이런 내용을 전하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이즈베스티아. 네. 또 좀 더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이제 그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사회를 전하고 있는데 그 직장 회식에서 한국 문화를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음주, 그다음에 노래방 가는 것이 한국의 기업 문화의 일부가 돼 있고 그래서 남성 직장 상사에게는 팀워크를 다지는 이게 하나의 방법이지만 한국의 여성들에게는
이것이 악몽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국의 남성들은 보수든 진보든 거의 대부분 이 젠더 문제에 관해서 가부장적이고 이런 문화는 정치인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한국의 한 전문가 말을 인용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 왔었죠. 네. 아직 여전히 그런 측면이 많고 그래서요. 그런데 또 다른 반대의 음. 지적도 하나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지적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폭력 사례가 추정이 되기만 하면 거의 사실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한국에서는 미투 관련 다수 사례들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비켜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그러니까는 러시아 극동연구소 선임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스몰로프 연구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에서 피해자의 말은 무조건 믿어야 하고 실제 피고인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또는 그것이 중상모략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급진적 페미니스트들 그다음에 보수파는 박원순의 죽음을 미투와 관련하여 엮고 있고 한국 사회의 여론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양극단의 입장을 러시아 언론이 소개를 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다음 우리 부동산 문제도 지금 비중 있게 보도가 되고 있다면서요? 예,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보도에서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주택 호황에 대한 한국의 급진적 단속은 다가올 일들의 신호 이렇게 제목의 기사에서 예. 한국 정부의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도 주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국을 따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한국이 그 국제사회에서 선두적인 나침반 역할을 해온 분야가 몇 개가 있었죠. 코로나19 방역. 그다음에 무역 전망, 그러니까 한국의 무역 동향을 보면서 세계 무역 전망을 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기술 분야 동향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이 나침반 역할을 해왔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은 무역과 기술 분야의 선도자로도 잘 알려지지만 이번에는 다른 나라의 투자자들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도 주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만약 한국의 매우 엄격한 새 조치들이 효과가 있다면은 다른 주요 시장들도 그 뒤를 따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주요국의 대도시들도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대도시들 뭐 파리나 런던, 그 뉴욕 이런 데를 얘기하는데 예. 대부분 세계적인 대도시들의 경우에 그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신문에 따르면은 영국의 부동산 가격 문제를 그 매수자들에 대한 대출 제한 가능성 그걸 열었고 그다음에 그 뉴질랜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수자들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든가 세금이 엄격해졌다는 것 이제 이런 대책들. 예. 그다음에 캐나다, 스웨덴 역시 마찬가지 매매자들의 그 대출 한도를 줄였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면서 네. 이 서울이 이 대부분 다른 경제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예. 근데 결국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문제라는 건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부족한 부동산의 거품을 더 키우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낮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다. 뭐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저금리 기조화에 돈이 부동산 쪽으로 안 몰리게 하는 방법. 그렇죠. 네. 전 세계 어디나 이제 대도시에 똑같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조치가 없었다면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한국의 이번 조치는 다른 나라들이 지금까지 취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공격적인데 다른 나라들도 곧 비슷한 조치를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의 정책이 성공해서 부동산 값을 좀 잡으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수도 있다. 그렇죠. 또 다른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문화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드라마 외국으로 수출 많이 되지 않습니까? 중국의 한 언론이 한국 드라마와 중국 드라마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네. 중국의 외교 전문지인데 환구15 15일자에서 나온 건데 한국의 젊은 남녀의 로맨스, 특히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커플의 경우라면은 이제 그런 드라마, 근데 중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중국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은 아재 맛이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피곤하다. 반면에 이제 일본과 한국의 연상 연하 커플 드라마는 달콤하고 로맨틱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보기에 그 첫 번째 차이가
중국에서 연상 연하 커플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에는 지나치게 이게 나이 차이를 너무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부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비슷한 소재를 다루는 한국이나 일본 드라마에서는 나이 차이는 그냥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이제 가볍게 묘사되는 데 반해서 중국에서는 이 나이 차이를 강조하는 문제가 계속 나이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불거져 나온다는 거죠. 예. 둘째는 짜증나는 스토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달달하던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면 곧 한 사람이 뭐 바람을 피운다든가 뭐 아니면 말이 안 통하는 부모가 자식의 앞길을 막는다든가 뭐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로 오해가 생기는 막장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치닫는다는 겁니다. 예. 반면에 한국 드라마는 이제 중국의 드라마처럼 힘겨운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단순한 설정으로 시작해서 달콤함에 중점을 두는 가벼운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국 로맨스 드라마가 좀 더 보기 편하다? 그렇죠.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좀 신파 쪽가 아니고 이제 좀 더 세련돼 있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보이는 모양인데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국 드라마에 비해서 이제 한국과 일본 드라마는 연애 소재를 더 능숙하게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있어서 일단 그 한국 같은 경우에 드라마 산업이 성숙하다는 그런 원인도 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이제 연상 연하 로맨스가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일반적이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많이 이제 나왔고 예. 시청자들이 이런 설정에 더 이상 나설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미 사회에서 충분한 이 상황들을 경험으로 봐온 이 경험치가 쌓인 결과가 결국 문화적인 세련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회가 이제 개방되고 다양한 경험들이 공유되고 또 이 관련 토론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것들을 표현해내는 문화 콘텐츠에서도 진부하지 않은 참신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중국 언론에서 짚어낸 것 같습니다. 문화적 세련됨, 드라마의 완성도 이런 거는 그 사회의 어떤 수준하고 같이 가는 네. 거니까요. 그렇죠. 중국은 아직 우리 따라오려면 멀었죠. 황구 15가 좀 배가 아픈 모양이네요. 네. 자기네 드라마가 워낙 좀 식상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 모양입니다. 그다음 지금 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 전 우리 누구죠? 유명희 본부장이 출마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점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외신들이 보도를 많이 하는데 영국 타임스가 16일자 보도에서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 어느 때보다 정치력이 요구된다. 차기 총장이 말이죠. 그러면서 위기에 빠진 WTO를 구하기 위해서 외교적 줄타기를 해야 된다는 점을 후보들이 모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들 간에 이 강자, 약자, 윤곽이 조금씩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유력 인물이 가려진다기보다는 반대로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 취약한가 이게 이제 좀 가려지고 있는 모양인데요. 예. 그 잘 아시겠습니다만 WTO 수장 선거가 이제 동시에 이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를 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하위부터 가려내서 이제 하나 가려내고 또 가려내고 그래서 유일하게 딱 한 명 남으면은 그 후보를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그런 형식이라는. 그러니까 맨 밑에부터 한 사람씩 떨어뜨려서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을 사무총장으로 뽑는다. 그렇죠. 오. 만장일치로 추대를 한다. 예. 이런 방식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그런 뭐라고 하죠? 서바이벌 게임. 그러네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지난 20일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를 보면은요. 이 최하위 그룹이 어느 정도 가려진다라고 하거든요. 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몰도바 후보가 초반 탈락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선거에서 여성 후보가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이제 있다는 건데요. 예. 그 앞서도 한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유명희 본부장도 여성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점은 장점인데 여성 후보가 3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 주말경까지는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후보가 초반에 유력 주자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전에는 나이지리아 후보가 유력하다고 제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여성 후보들이 앞서 나가는 그런 모양인데 일단 9월 7일까지 캠페인이 이어진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 사람씩 떨어뜨리는데 초반 탈락은 아닐 것 같네요. 지금 그렇죠. 보니까. 예. 네. 흥미진진하게 더 지켜봐야죠. 네. 수고하셨어요. 밖에서 본 한국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